김지의 돌직구 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 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우의를 입고 나왔습니다. 태풍 흰남노가 우리나라를 향해서 북상 중에 있습니다. 기상 관측사상 가장 강력한 태풍 중에 하나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태풍 매미 때보다 어쩌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라는 우려를 기상청은 내놓고 있습니다. 벌써 지난 주말 대통령실에서도 단단히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수차례 나올 만큼 가장 강력한 태풍 흰남노의 위력에 이웃나라 일본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큰 피해가 기록되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재명 의원이 민주당의 당대표가 되자마자 전쟁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전면전을 실시했다라고 규정했지만 전면전이라는 전쟁 단어를 꺼내든 건 분명 이재명 대표 측이 먼저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향후 이재명 당대표는 검찰 소환에 응할까라는 궁금함도 있습니다. 잠시 후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도 북상 중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현해탄. 매우 흥미로운 비유가 정치권에 등장을 했습니다. 누구의 비유일까요? 동아일보 오면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긴급 의총을 엽니다. 이재명 당대표에게 통보된 검찰 출석, 이걸 두고 민주당에서는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DJ 납치 사건이 연상될 보복이다 라며 매우 격앙된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김대중 전 대통령에 빗댄 건데 과연 이 비유가 적절하냐를 두고 정치권에서 말이 많습니다. 현해탄에서 있었던 그날의 그 사건, 과연 이재명 당대표에게 통보된 출석 통보와 DJ 납치 사건이 과연 같을까? 잠시 후에 전문가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죽비. 자, 그렇다면 여당 상황은 어떨까요? 여기도 살벌합니다. 죽비가 등장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새 비대위원장 체제가 발표됩니다. 돌고 돌아 또 주호영이다 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에 가서 김광석 거리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대구가 죽비 들어서 국민의힘 때려야 한다 라고 정부 여당 심판을 전 대표가 보수 텃밭에서 그것도 호소한 이상한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이겁니다. 킹. 경향신문 오면입니다. 킹. 요즘 누가 킹이냐, 왕이냐라고 묻는다면 경제지에선 단연 달러가 킹이다 라는 답변이 나옵니다. 킹 달러. 옛날부터 달러가 왕이었지만 이렇게 킹일 줄 몰랐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환율이 계속 올라요. 원달러 환율이 1362.6원까지 올랐습니다. 변곡점이 안 보인다, 끝이 안 보인다 라는 전망이 더 무서운 겁니다. 미 연준이 고강도 긴축 잇따라 발표해서 그 영향이 지대합니다. 중국이 지지부진한 것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내 무역 수지의 적자 폭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환율이 더 오른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소한 얘기긴 합니다만 이래서 무서워서 해외여행 가겠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이겁니다. 임박. 임박. 사실 오늘 가장 염려되는 뉴스는 이겁니다. 임박. 태풍 흰남노가 북상 중입니다. 우리나라와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가까울수록 더 세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폭우, 강풍, 총력 대비 벌써 대통령실에서는 몇 번째 조심하라, 점검하라, 선대응하라 라는 메시지가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역대급입니다. 말로만 역대급이 아니라 기상 관측 이래의 가장 강력한 태풍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흰남노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잠시 후에 저희 돌직구쇼에서 상세하게 흰남노 태풍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태풍은 정말 단단히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저희 취재기자가 제주에 나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이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전국이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 내리는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출신의 교수, 한신대 김수경 교수,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 김병민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부산에서 강한 민주당 재선 의원 전재수 의원 그리고 서재현 조직강화 특별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태풍 흰남노 관련 소식부터 긴급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주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는데 비만큼 바람도 강력하고 무섭습니다. 이번은 부산, 포항뿐 아니라 수도권에 사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까지도 단단히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풍이 가까울수록 더 맹렬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초속 50m면 시속 180km입니다. 이것보다 더 강력한 강풍을 몰고 태풍 흰남노가 우리나라로 근접해 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제주에 나가 있는 조현진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 기자,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은 제주 서귀포시의 사계해변입니다. 제주는 바람이 한껏 강력해졌습니다. 지금 비까지 내리면서 비바람으로 인해서 제대로 서 있기 힘든 상황입니다. 제 뒤로 지금 바다가 보이실 텐데요. 저 바다에서는 집채만한 파도가 계속해서 일고 있고 사람들끼리 대화가 어려운 정도로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태풍 흰남노는 제주 서귀포 남남서쪽 약 500km 해상까지 접근했습니다. 제주에 접근한 태풍은 시간당 시속 22km로 이동 중입니다. 이 같은 추세로는 내일 새벽 제주와 경남 남해안이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 영향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한 뒤 제주에 지난 3일 동안 누적 강수량은 한라산 진달래밭 335mm를 비롯해 대정 212mm, 서귀포 187mm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저녁까지 집중호우가 내린 곳에서는 수십 건의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금 이 시각 제주 전역에는 태풍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호우특보, 강풍특보가 잇따라 발효돼 긴장감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매우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예상되면서 어제에 이어 더 큰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제주에는 총 400mm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제주도 산지의 경우 최대 강수량은 600mm 이상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늘과 내일 제주도를 비롯해 남해안과 서해 남부 먼바다에서는 시간당 50에서 180km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물결도 최대 12m로 예보돼 파도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이 여파로 바다에는 안개가 끼겠고 돌풍과 천둥, 번개도 동반되겠습니다. 특히 만조 시간대에는 해수면 높이가 더욱 높아질 예정이니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를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제주에서 입출항하는 여객선과 제주공항에서는 현재 결항이 속출하고 있어 출발 전에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제주 서귀포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는 타이완 타이페이 남동쪽 약 58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4km의 속도로 이런 일로 사람이 다치고 죽는구나 하는 생각을 저절하게 됐어요. 기기 같은 거 다 없애가지고 철수해버리고 문을 닫아놓고 태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큰 건물이 없을 때는 그나마 태풍 오고 해도 막 괜찮았는데 요즘은 이 빌딩부까지 가세하니까는 건물이 막 창문도 그래가지고 테이프를 막 이중 상륙으로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태풍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네, 제주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봤습니다. 벌써부터 우리 취재기자 뒤로 보이는 제주 앞바다의 파도가 요동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180km의 최대 강풍까지 동반한 힘난로가 지금 우리나라에 근접해 있다는 소식입니다. 단단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태풍이 한반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기상청에서도 부디 안전하길이라는 메시지까지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태풍 흰남노 역대급 태풍 상륙이 임박했습니다. 오늘 제주 거쳐 북상, 내일 오전 8시 통영에 상륙해서 부산과 울산을 통과할 전망인데 순간 최대 시속 216, 남부지방은 400mm 이상의 폭우, 수도권까지 영향이 미칩니다. 국내 상륙 태풍 중 가장 강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줬던 매미보다도 세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위기경보는 심각 최고 단계 상향. 오늘 오후부터 제주 항공편은 결항, 내일 민간 분야 출근 시간 조정이 권고돼 있고, 대통령이 있는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비상 상황입니다. 태풍의 예상 경로입니다. 오늘 타이완 타이베이 동쪽 해상에서 우리나라로 북상을 하고 있고요. 서귀포 동쪽 30km 부근 해상에, 그리고 6일 15시에 부산 북동쪽으로 흰남노 태풍이 이동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태풍이 점점 강해지면서 이 태풍의 경로가 서진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더욱더 우리나라 한반도 이남, 즉 이 대한민국 전역에 더욱더 강력한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예상도 현재 나오고 있어서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풍 흰남노의 위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웃나라 일본의 영상들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희들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비가요, 지금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는 비가 아니라 우산을 써도 의미가 없는 수준의 강력한 태풍을 동반한 비입니다. 비가 좌우로 내립니다. 나무가 뽑히고 전신주가 흔들리는 건 기본입니다. 지금 이웃나라 일본의 태풍 피해 모습입니다. 전신주가 뽑혔어요. 표지판이 뽑혔어요. 그냥 땅에 드러누운 모습도 보이고요. 이렇게 옷가지나 주변 집기, 사물 같은 것이 날아가고 오토바이도 맥없이 쓰러지는 모습이 지금 일본에서 관측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빗방울이 얼마나 센지 여러분들 위력을 직접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거보다 더 강력한 빗줄기와 강풍을 한반도의 흰남노는 뿌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병민 대변인님, 예. 지금 걱정됩니다. 상당히 우려스럽고,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주말 내내 대통령을 포함해서 지금 흰남노 태풍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예요. 예, 어제 위기관리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해당 관계자들이 모여서 긴급 대책 회의를 가졌고요. 네네. 이제 오늘이랑 내일이 매우 중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태풍을 기억해 보시면 2002년에 있었던 태풍 루사, 그리고 2003년에 있었던 태풍 매미. 저는 그때 군부대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었는데 예. 당시 상황이 워낙 심각하고 수많은 인명 피해, 도로 전체가 유실되고, 그때를 기억해 보면 복구하는 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악명이 높았던 태풍이었어요. 모든 군부대가 다 투입돼서 그 재난 피해 현장에 있었던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예. 이번 태풍 같은 경우도 역대급 태풍으로 기록될 수 있다라고 이미 예고가 돼 있고, 일본을 지나면서 그 위력들이 검증이 된 바 있는데, 그 위력과 강도가 점점 더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수해 과정에서 조금 더 철저히 대비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들이 일부 남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또 소방 재난에 대한 안전대책을 총괄하는 사람들과 함께 바로 오늘과 내일 어떤 방식으로 대비를 해야 되고, 예. 근데 재해가 오게 되면 지금 오는 순간, 바로 이 순간 대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비가 오는 것뿐 아니라 엄청난 바람이 불면서 간판이 날아가고, 또 이로 인한 간판 등 여러 가지 피해들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등은 촉구했던 것 같고요. 특히 바닷가 쪽을 또 향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해일에 대한 피해가 있게 되면 부산 지역을 비롯해서 해안가 지역에 있는 철저한 대비가 훨씬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겁니다. 예.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그런 일들에 대한 점검들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모든 시민사회에 있는 속해 있는 국민들께서 오늘과 내일 태풍이 다 지나갈 때까지 예. 철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저희 채널A에서도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에서부터도 이 태풍 흰남노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 옆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TV 좌측 상단에 그리고 우측 상단에도 태풍 흰남노 관련된 상세 실시간 정보들을 저희가 송출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이 태풍 피해에 단단히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간당 최대 300mm의 많은 양의 비를 뿌립니다. 그리고 이번 태풍 흰남노의 더 우려스러운 점은 얼마 전에 있었던 수해 피해가 채 가시지 않은 시점에 더 강력하고 더 많은 양의 강풍을 동반한 비가 폭우가 쏟아진다는 점입니다.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이미 지난 비 피해로 사람의 목숨까지 희생되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었는데 김병민 대변인님, 예. 그때 제기됐던 문제점은 일정 정도 이상의 비를 우리가 지금 시스템으로서 견딜 수가 없다. 네. 라는 점을 재확인했는데 지금 복구도 안 됐고요.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뭐 탱크랄지 터널 같은 거에 대한 공사조차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예. 많은 양의 비와 강풍 피해까지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데요. 그러니까 시간당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게 됐을 경우 기존에 있는 하수관고로 그 빗물을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속적인 비가 내릴 때 그 비가 결국 범람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피해들이 더 커지게 되죠. 특히 지난 얼마 전에 있었던 수해 현장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취약계층에 관한 피해가 정말이지 컸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다가 목숨을 잃게 됐던 시민의 안타까운 사연들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걱정과 우려가 매우 컸던 상황이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고민을 가지고 취약계층이 이번 태풍과 비 피해로 인해서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비를 막을 수는 없지만 앞서 예방하고 대비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최소한의 인명 피해는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태풍이 오고 비가 많이 내려서 침수가 되거나 도로가 유실되거나 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 뒤에 복구 작업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겠지만 순간적으로 그 현장 상황에서 인명의 피해가 되는 부분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일들은 현장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재난 안전에 관련돼서 담당하고 있는 수많은 인력들이 있을 것이기 예. 때문에 정말 철저한 대비를 펼쳐야 될 것이고요.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그 비가 내려가는 길에 최소한도로 빗물이 제대로 빠질 수 있도록 하는 그 공간 속에서 그런 낙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쌓여서 있는 부분들을 좀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일부 비가 범람하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현장에서 지금 오늘 이 순간 다 취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도 조금 전 출근길에 태풍 관련된 질문만 받겠다라고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미 비상 대기 중이다. 오늘과 내일은 더더욱 비상 상황이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직접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태풍 흰남노의 위력이 기상 관측 이래 가장 강력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일 겁니다. 얼마나 강력한 바람을 동반할까? 서상희 기자가 직접 그 태풍의 위력을 체험해 봤다고 합니다. 충청남도 안전체험관의 협조를 받아 태풍이 몰고 오는 강풍의 위력을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초속 20m,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걸음을 내딛기 힘겨워지고 들고 있던 우산이 휘어집니다. 초속 30m, 시속 100km 이상의 바람은 어떨까? 몇 발자국 안가 우산은 완전히 망가지고 몸은 자꾸만 뒤로 밀려납니다. 손잡이 없이는 성인이 서서 버티기 힘든 위력입니다. 네, 지금 초속 30m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도저히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입니다. 초속 40m,
시속 144km의 강풍은 체험관에서 구현이 어려울 정도로 위험합니다. 실제 초속 40m의 비바람에는 집 지붕이 날아가고 달리는 기차가 전복될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태풍이 시간당 최대 100mm의 폭우와 초속 50m의 강풍을 동반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2003년 태풍 매미는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60m, 2019년 태풍 링링은 초속 54m의 강풍이 불었습니다. 무엇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데 창문에 젖은 신문지를 붙이거나 X자 테이프를 붙이는 건 창문 파손에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창과 창틀이 흔들리다 깨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고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리콘이 떨어져 나가지 않았는지 확인해서 보수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창틀과 창문틀 사이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유곽 등으로 골고루 끼워서 고정하고 창문 길이는 잠궈서 흔들림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강풍이 불 땐 되도록 외출을 삼가고 강풍으로 넘어질 수 있는 나무나 전봇대 밑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이 태풍 관련된 뉴스 속보나 특보를 수년째 진행하면서 매번 느꼈던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강력한 태풍 때 이 강풍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분들이 꼭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그 뉴스를 전해드릴 때 안타까운데 이번만큼은 피해 보시거나 다치시거나 사망하시는 돌아가시는 분이 없기를 좀 간절히 바라봅니다. 김수영 교수님, 기상청이요 굉장히 이례적인 메시지를 냈는데 부디 무사하길, 부디 안전하길, 부디 무사하길 뭐 이런 메시지를 내서요 굉장히 좀 이례적이기도 하고 부디 안전하길, 이 짧은 메시지 속에서 이거 이번 태풍의 위력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위기감도 좀 느껴지고요. 이런 메시지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굉장히 비장하다는 생각이 비장하고. 들었고요. 어떤 재난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기상청에서 또 슬픔과 회한이 없도록 부디 안전한 곳에 머물러 달라는 당부를 했는데 그만큼 굉장히 만전을 기해 달라라는 말보다도 훨씬 더 국민들에게 좀 모교를 송연한 얼마나 그 역대급의 태풍이 올지를 좀 예고하는 그러한 발언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상청 입장에서 좀 간절함인 거죠. 그렇죠. 또 특히나 우리가 이제 태풍이 크게 올 것이다라고 할 때 이제 와닿지가 않는데 기상청에서는 정말 잘 알고 있겠죠.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태풍인지를.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굉장히 짧지만 강력한 어떤 메시지를 주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부디 안전하길. 부디 안전하길. 얼마나 걱정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또 우리가 자연재해 앞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 정부에서도 매우 애쓰고 있고 또 지금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들도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정말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굉장히 나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디 안전하길 이제 바랄 뿐이고요. 또 원래 태풍이 이제 북상하면서 많은 비를 뿌리면 좀 세력이 약화돼서 지나가는 게 가장 좋은데 지금 세력이 약화될 조짐이 없이 매우 강이라는 단계로 우리나라에 이제 상륙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어디에 계시든지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부디 안전한 곳에 머물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역대급 흰남노 태풍의 위력은 루사나 매미보다도 더 강력하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우리 기억 속에 악몽으로 기억되고 있는 태풍 매미의 피해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단단히 대비하지 않으면 2003년 태풍 매미 때보다 피해가 클 수도 있다라는 걱정인 거죠. 자, 부디 안전하길. 기상청은 아마 그런 의미로 부디 안전하길이라는 염원을 담아서 이런 메시지를 낸 게 아닐까 싶습니다. 태풍 매미 때 사망 119명, 실종 12명, 이재민 61,844명, 재산 피해 4조 2,225억 원의 정말로 막대한 피해를 냈습니다. 매미가 핥히고 갔다 이런 표현이 맞죠. 태풍 차바 때 피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때보다도 흰남노의 태풍이 더 위력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전재수회님, 특히 이번 태풍이 부산에 조만간 상륙할 것으로 제일 먼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역구가 부산이기 때문에 주말에 부산 지역구 곳곳을
좀 돌아보셨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네. 부산 시민들은 지금 굉장히 지금도 긴장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대개의 경우 우리가 가을에 오는 태풍을 보게 되면 이게 바람만 세든지 아니면 비가 많이 오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태풍이라는 게 둘 중에 하나만 대부분 이제 그러는데 이번 태풍이 위험한 것이 바람도 역대급이고 또 비도 역대급으로 몰고 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실제 부산은 지금 오늘은 지금 뭐 제가 오전에 좀 체크를 한번 해보니까 이제 하늘만 까맣고 곧 비가 내릴 것 같은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3일 연짝으로 지금 이제 비가 내렸거든요. 태풍이 밀어올리고 있는 그런 비구름 때문에 이제 3일 연짝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 대개의 경우 이제 쭉 한번 둘러봤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뭐 옹벽이 붕괴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지대 침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쭉 한번 둘러봤는데 이번에 언론에서 또 이제 정부에서 상당히 또 우리 북구청이라든지 또 소방서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준비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상습적으로 이제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 저지대 이제 덕sun 오타리가 있는데 여기 물이 이제 상습적으로 이제 침수가 되는 공간인데 그동안 수년에 걸쳐 가지고 이제 배수 능력이라든지 배수 펌프를 보강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이 쭉 있어 왔으니까 철저하게 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연재해라는 것은 아무리 대비를 해도 전혀 생각지 못하고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재난재해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는 이제 공무원분들이나 북구청, 소방서 또 우리 지역 주민들, 우리 국민들도 조금 더 철저하게 한 번 더 좀 챙겨보고 살펴보고 해가지고 정말로 이 손톱만큼이라도 재난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중앙재난대책본부 또 각 지자체별로 재난을 총괄하는 부서들이 지금 비상 대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지금 6일까지 이 흰남노 태풍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역량을 좀 모아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희 취재 기자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가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이 이 태풍 흰남노의 영향권입니다. 정부는 비상대응 단계를 1단계에서 최고 단계인 3단계로 이미 격상을 한 상황입니다. 내일 아침 출근 시간 조정도 권고가 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박소연 기자, 정부 대응은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오후 태풍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상향해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응 단계도 당초 1단계에서 3단계로 2단계 높여 가장 높은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응 단계가 1단계에서 3단계로 한 번에 상향된 건 최근 5년 내 처음입니다. 정부는 이번 흰남노가 과거 태풍 루사나 매미보다도 더 큰 위력으로 전국적인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정부는 현재 가용 인력을 모두 동원해서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산과 울산, 전남, 경남, 제주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상황관리관을 파견해 현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태풍 영향권에 있는 지역들의 초중 고교 학사 일정도 조정됐습니다. 제주에서는 오늘과 내일 도내 학교 90%가량이 원격 수업이나 단축 수업, 휴교를 결정했고 경남도와 부산시 교육청은 내일 모든 학교가 원격 수업을 진행합니다. 울산시도 내일 모든 학교에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중대본은 태풍이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 내일 제주, 부산, 울산의 민간 기업들의 재택이나 유연근무, 출근 시간 등의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중대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출근길에 거듭 태풍 피해에 대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정부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재난관리와 구급 구조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선조치 후 보고입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내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 모든 공무원과 국민 여러분이 일치 단결해서 노력하면 우리 가족과 이웃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지원 안 하신 거면 상황 챙기십니까? 오늘은 제가 비상대기를 좀 할 생각입니다. 네. 자, 태풍 소식 속보 들어오면 저희 돌직구쇼에서 발빠르게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에서 드리는 메시지는 기상청의 메시지와 같습니다. 부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부디 안전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대표가 되자마자 정부와의 전면전 모양이 부상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전쟁을 선포했다라고 선언을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전쟁을 꺼내든 건 이재명 대표 측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대표되자 전면전, 이재명 또 특검 카드. 검찰 출석 소환을 통보받은 이재명 대표는 특검하자라며 대선 기간과 마찬가지로 또 특검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물타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에 격앙된 민주당이 오늘 긴급 의원총회를 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긴급 의원총회, 이재명 대표 내일 검찰 출석 여부 논의 예정, 출석해야 된다, 출석할 필요 없다, 소환 통보에 대응하는 방법 오늘 논의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대책기구 출범 등 강경 대응이 예고됐고 당 지도부의 핵심 관계자는 검찰 출석 통보는 이 대표만이 아닌 야당 상대로 한 전면전이다라는 얼마 전 이재명 의원 보좌관의 전면접 언급에 이어서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도 전면 전쟁, 전쟁이라는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이쯤 되면 누가 전면전을 먼저 선포한 것인가?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서재현 위원님, 네. 오늘 의총을 갔는데 긴급 의총입니까? 네. 의제가 뭡니까? 이제 소환 6일 날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소환을 안 하게 되면 혹시 또 그 문제가 있으니까 회피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는 것이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소환에 불응을 하게 될 때 검찰에 안 나가면 네네. 뭔가 문제가 있어서 피하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나가게 되면 그 이제 또 계속 정치권에서 얘기했던 추석 밥상에 어떤 김건희 여사의 어떤 그런 포함해서 다른 여당의 이슈가 묻혀버릴 우려도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장단점을 고민해서 지금 이제 그 옆에 계신 전재수 의원님도 같이 이제 의견을 내실 것 같은데. 그렇군요. 이게 저는 이제 시기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야당 대표도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소환을 하는 것이 검찰의 역할인 것인데, 저는 그 주제 내용이 사실은 새로운 게 없잖아요. 기존에 그 했던 내용 그대로 했던 것이라서 소환을 한들 이런 새로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밝힐 것도 없는 것인데 굳이 소환을 한다는 게 이게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의 과거 사례를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저는 안타까운 게 지금 이제 그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면 사실 김건희 여사의 그 지금 그 도이치모터스 매매 건이 이게 저도 증권회사 출신이지만 이건 불법 매매가 맞는 거거든요. 1인 매매라고 하더라도 증권사 직원이 다른 계좌를 이름을 하지 못합니다. 본사 부서에 이름을 할 수 있는 특수한 부서에서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수사를 안 하고 이 새로운 내용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대표인 이재명 당대표를 소환, 그것도 기존에 있던 내용 그대로 소환하다 보니 이런 불필요한 논쟁을 하고 우리는 여기서부터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에 전쟁을 뛰어넘어서 이걸 정치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군요. 자, 민주당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그럼 전재수 의원님, 오늘 의총에 나가셔야 되잖아요. 전재수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지금 출석 통보 소환장이 와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6일에 검찰에 나가는 게 맞습니까? 안 나가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아쉬운 게 그런 거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대표 취임하고 난 뒤에 딱 4일 만에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대표 당선된 거 축하한다, 취임을 축하한다, 조만간에 한번 보자라고 통화를 하신 지 딱 이틀 만에,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만난 지 하루 만에, 국무총리를 만난 지 하루 만에, 그다음에 정기국회 개회식이 열리고 있던 9월 1일 날 이게 전격적으로 소환 통보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9월 9일 날이 이제 공소시효 만료 기간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게 특히 정기국회 같은 경우는 농부들이 한 해 농사를 가을에 가을거지 추수를 하듯이 이 정치권도 정기국회에 말하자면 한 해 농사를 말하자면 수확을 하는 그런 중요한 게 정기국회입니다. 법률안 심사도 해야 되고 예산안 심사도 해야 되고 대정부 국정감사를 통해서 행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견제도 해야 되는데 하필 한 해 농사를 다 망가뜨릴 수 있는 그 시점에 이게 과연 소환이 적절했느냐. 정치라는 것은 타이밍이거든요. 왜 하필 지금이냐? 예, 정치가 타이밍인데 어떤 타이밍에 하냐에 따라서 정치적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농사를 정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첫 번째 정기국회이기 때문에 집권 여당 입장에서도 집권 여당이 바라는 이제 법률안, 예산 이거를 다 농사를 잘 지으려면 100일 동안 하게 되는 정기국회가 잘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예를 들면 우리가 개인 관계도 잘하자고 손 내밀고 막 어깨동무 하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이게 돌변을 해버리면 개인 관계에서도 이게 그렇는데 이게 여야 관계가 만약에 이렇게 돼버려서 우리가 정기국회 시전에 제대로 된 농사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이런 이제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스럽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출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해야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의원총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지금 국민의힘이 집권한 지 2달 사이에 이 지도부 문제, 이준석 대표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로서 출석을 안 하거나 뭐 이래가지고 절차적으로 문제 삼고 또 야당까지 이 집권 여당하고 엉켜붙어가지고 난리가 되면 이게 저는 야당도 물론 견제하고 비판하지만 좀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절차와 과정에는 제대로 응하되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좀 단호하고 그러나 좀 이 난리가 나 있는 상황에서 좀 이게 절제되고 그러나 단호하게 좀 톤 다운 시켜가지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저는 출석을 하는 게 오히려 국민들 보시기에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검찰 출석 통보를 야당에 대한 정치적 공세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들으셨던 것처럼 왜 하필 지금이냐라는 시점의 문제.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당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김대중 납치 사건, 현해탄에서의 김대중 납치 사건, DJ 납치 사건을 빗대기도 했습니다. 물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1야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전면전 선포입니다. 과거 중앙정보부의 김대중 현해탄 사건을 연상시킬 정도로 검찰을 통한 무자비한 정치 보복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우주 국민들께서는 김건희 여사가 포토라인에 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김건희 여사 위법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이제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고 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 지금 뭐 역대급 비유가 나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현해탄에서의 김대중 당시 야당 총재 납치 사건, 중앙정보부의 박정희 정권 중앙정보부의 김대중 납치 사건을 거론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재명 대표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뭐 박정희 정부다, 중앙정보부다 뭐 이런 비유 같은데 과연 적절할까요? 과연 잘못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누가 팩트와 다른 이야기를 한 걸까요? 뭐 여러 가지 의문이 듭니다. 김병민 대변인님, 검찰은 출석을 통보한 것일 뿐이고 야당은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것뿐이고 갑자기 여기서 DJ 납치 사건이 나왔습니다. 왜 웃으십니까? 아니 민주당이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는 정당이 맞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하고요. 뜬금없이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 소환할 정도로 이재명 대표를 위시한 민주당이 다급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가 말하고 수차례 주장해왔던 것처럼 떳떳하다면 검찰에 출석해서 있는 사실 그대로를 규명하면 될 것인데 정치 보복을 당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혐의를 바탕으로 수사에 들어가야 되는, 임해야 되는 이재명 지금 현 당대표를 동급으로 비유하는 건 나가도 좀 너무 나간 것이 아닌가. 나가도 너무 나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표의 개별적인 내용에 대한 의혹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 전체가 나서서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의혹을 왜 당 전체가 그 리스크를 떠안으려고 하는지, 이쯤 되니까 과거 당대표 선거에 나갔던 박용진 의원이 우려했던 그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쏟아냈던 발언처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돌려주게 되면 과거 당시 집권당의 정신이었던 이재명 시장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 보복이라면 그런 보복은 매일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인식에 대한 측면에서 본인이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에 따라 말이 너무 바뀌는 데에 대한 문제도 한 가지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만 일어났던 일이라면 왜 이럴 수 있냐라고 문제를 제기할 텐데요. 이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2018년에 같은 경험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윤석열 정부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였던 시절이었고, 집권당의 유력한 대권 후보로 거론되던 인물이 바로 이재명 지사였습니다.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 때문에 기소가 돼서 1심, 2심, 3심까지 재판에 가지 않았습니까? 언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대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당시 여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였던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 있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당시 문재인 정부의 검찰에서는 이재명 대권 주자의 정치 생명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 같은 기소를 하고 그 같은 재판 과정이 이뤄졌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때도 DJ 납치 사건이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형평성에 따라서 움직이고 논리를 좀 전개해야 되는데 본인들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얘기를 꺼내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야 본인에 대한 의혹 벗어나려고 여러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왜 구태여 민주당까지 나서서 당 전체가 이재명 리스크에 발을 담궈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현해탄을 몇 번 건넌 거냐? 라는 얘기예요. 자, 김수영 교수님,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이 의혹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건 서재현 위원회 언급에서도 나왔습니다. 박용진 당대표 후보는 전당대회 시절 이전부터도 이재명 의원의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당내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검찰의 소환 통보를 현해탄에서의 DJ 납치에 비유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민주당이 쌓아놓은 자산이라는 거를 이재명 대표를 비호하느라 너무 탕진하고 있다는 말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현해탄, 그 납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민주화 과정에서 투쟁을 하다가 정치적인 탄압을 받아서 김대중 대통령이 납치를 당한 사건이죠. 근데 이것을 지금 이재명 대표의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빗댄다면 김대중이라는 인물이 가진 민주당의 어마어마한 자산을 너무 의미 없는 일에 써버리고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돈이라는 건 가치 있는 일에 써야 되는 거잖아요. 자산은 가치 있는 일에 소비해야 되는 것인데, 과연 이 사건이 김대중이라는 어마어마한 민주당의 자산을 소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건인가, 저는 거기에 좀 의문이 들고요. 또 시기가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럼 언제 도대체 수사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대선 때는 대선이라서 할 수 없었고요. 대선 지나고는 지선이라서 할 수가 없었고요. 지선 지나서는 지금 거의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태인데, 이번에는 당대표로 뽑히자마자 왜 어떻게 소환을 통보할 수 있느냐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재명 대표의 의원의 비리는 언제 수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공소시효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렇습니까? 9월 9일이면 공소시효가. 공직선거법 관련이라 그렇군요. 그렇죠. 6개월밖에 안 돼요. 공소시효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기다려서 지금밖엔 정말 시간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의혹은 선거 기간 중에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을 경우는 허위사실 유포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지금 임박이 거의 만료됐다. 이번 금요일, 만료가 임박했다. 금요일인가 그래요. 근데 대선 때는 대선 후보에 대해서 수사하면 정치적 탄압이 되죠. 지선 때는 또 의원으로 나왔으니까 정치적 탄압이 되죠. 당대표 선거 전에는 또 당대표 선거하는데 정치적 탄압이 되죠. 이제 당대표 선거가 끝났어요. 근데 이번에는 당대표를 뽑히자마자 그럼 어떻게 소환을 하느냐. 그러다가 지금 공소시효가 당장 이번 주 금요일이란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
이재명 의원은 우리가 수사를 할 수가 있나요? 소환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런 점에서 도대체 언제가 적정한 시기였냐에 대해서 민주당이 과연 대답할 수 있는가, 좀 그런 의문이 저는 들고 민주당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거 왜 소환을 하냐? 왜 소환을 통보하냐? 그냥 수사하지.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만. 그냥 수사해서 그러면은 기소하면은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그럼 또 본인 얘기가 안 들었다 뭐 이렇게 해명의 나타날 기회도 것이다. 주지 않았고 자기가 충분히 이야기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얘기하겠죠. 사실 이게 정치적 탄압이 되려면 나는 그런 사실이 없고 그건 전혀 사실 무근인데 나를 정치적으로 이렇게 탄압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지금 해명을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로 말꼬투리를 잡고 있다라고 해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국감장에서 그렇게 얘기한 건 사실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모든 국민이 다 바라봤기 때문에 이 사건의 본질은 말꼬투리가 아니라 그렇게 용도 변경이 아주 심하게 됐었고, 그 과정에서 이걸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의원이 국감장에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지, 그 말 하나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바로 예전에 법카 사건을 7만 8천 원 사건에 불과하다고 얘기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건으로 프레이밍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 사건의 본질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국감장에서 했었고, 자신에게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예. 사실과 다르게 해명한 것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소환 통보는 지금이 적기다라는 김수경 교수님의 의견입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입장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아주 오랜 시간을 이제 경찰, 검찰을 총동원해가지고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말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꼬투리를 잡았다라고 하시는 부분은 허위사실 유포라는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치 보복 야당 탄압이다. 아니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이렇게 먼지털이 하듯이 털다가 또 안 되니까 또 엉뚱한 거 가지고 꼬투리 잡고 그런 거 적절하지 않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검찰 직접 수사하실 예정인가요? 검찰이 직접 먼지털이 하듯 털다 안 되니까 말꼬투리 잡았다라고 이재명 의원은 반박했습니다. 소환 시기와 관련돼서 왜 지금이냐라는 민주당에서의 어떤 반발과 김수영 교수는 그럼 언제 소환하냐? 대선 때 하냐? 지선 때 하냐? 의원 선거 때 하냐? 라는 반박 주셨잖아요. 듣고 보니까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언제 소환 통보가 돼야 야당 탄압이 아닌 겁니까? 그러니까 소환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죠. 저희가 예를 들어 소환하지 마라. 아니 수사하지 말라고 하면 그게 이제 안 되는 것인데, 수사는 하되 소환은 그거는 수사 과정의 한 부분인 것이지. 4년 전에도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소환 없이 바로 조국 장관 청문회 할 때 그 12시에 바로 기소해버렸거든요. 그건 검찰에 판단하는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계속 주장하는 것은 사법 리스크인데 사실은 국민의힘이 사법 리스크가 더 크죠,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국민의힘도 보시면은 추석이 무슨 총선 데드라인인 것처럼 모든 일정을 추석 전으로 다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검찰 출신의 대통령이 공교롭게도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에서 검찰 후배 동료들이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인 것이고. 추석이 무슨 데드라인이냐? 아니죠. 그래 말씀드렸지만 소환해도 밝혀낼 건 없다. 말씀드렸지만 백현동의 용도 변경이 만약에 새로운 소환거리가 된다면 그 당시에 이재명 그 성남시장의 관계가 새로운 것이 밝혀져야 되고, 김문기 성남개발도시공사 차장님이 관계가 같이 골프 쳤는 게 아니라 골프 치면서 이후에 잘 만났고 대화하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가 있었을 때 그것을 확인 조사했을 때 그 수사의 그 과정인 것인데, 그것 없이 똑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소환 안 하고 바로 기소해도 된다는 겁니다. 망신주기 그렇죠. 소환 통보다. 그러니까 더 나가서 추석 밥상의 어떤 그 정치인들의 예. 약간의 트라우마인 것인데, 사실은 시민들은 요즘에 정치 걱정할 뭐 밥상거리 올릴 상황이 아닙니다. 정치 얘기 안 합니다. 대구에서도. 왜냐? 불신이 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석 밥상에 이것을 올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면 안 하셔도 된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민주당에서는 추석 이전에 의도적으로 망신주기 소환 통보가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공소시효가 임박했기 때문에 지금 안 하면 소환을 못한다. 당사자의 이야기는 들어야 한다라고도 반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이재명 의원의, 이재명 지사의 허위사실 유포다라는 의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백현동 개발사업의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는 걸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지난 국감 때 초과 이익 조항을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누가 말하지 건의를 한 않았습니다. 겁니까? 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초과 이익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팩트입니다. 하루 만에 말씀하시고. 주어를 바꾸셨어요, 지사님. 지사님답지 않은 태도입니다. 그때 당시에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 이게 팩트고 이 사람을 내가 모른다 안다 이 문제는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시장할 때는 이 사람의 존재를 몰랐다. 하위직 실무자인데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 이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 용도 변경 성남시가 해주었는데 국토부가 박근혜 정부 국토부가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라는 게 이재명 지사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남시 공문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박정아 의원실 자료입니다. 백현동 용도 변경 국토부 협박 때문이다 라는 발언. 그런데 당시 국토부 공문 백현동 용도 변경 성남시 질의 관련해서 국토부 장관이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며 귀시에서 성남시에서 판단하라 라는 공문이 발견된 겁니다. 박정아 의원,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해당 문서 확인됐으니 앞으로 민주당에서 억지스러운 발언 없길 바란다. 공문 한번 볼까요? 자, 국토부 협박일까요? 아니면 성남시 이재명 시장의 직권 사항이었을까요? 귀시에서 적이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국토교통부가. 이걸 왜 우리에게 질의하냐? 라는 답변의 공문도 공개가 됐습니다. 자, 여야 두 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국토부 협박이냐? 이재명 의원의 주장대로 박근혜 국토부가 협박한 거냐? 어쩔 수 없이 해준 거냐? 용도 변경을. 아니면 이재명 시장이 한 거냐? 두 분. 제가 먼저 할까요? 뭐 알아서 하십시오. 자율 운영. 일단은 백현동 옹벽 아파트 문제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용도 지역 변경이 4단계나 상향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에 대해서는 도시 계획 그리고 주택 건축이라든지 이런 일을 조금이라도 해보셨던 분들은 다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해주는 게 뭔가 썩 맞득지 않았다라고 본인도 느꼈는지 국토부 핑계를 댔지만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 문제를 방어하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아마 국토부, 박근혜 정부를 끌어들였던 모습으로 보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이런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언급하고 주장을 쭉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판단하는 대통령 선거에 대한 영향력을 유권자들에게 미치게 상당했을 거라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문제로 기소가 되게 된다면 마지막 재판 과정에서 뜨거운 쟁점이 될 겁니다. 만약에 뭐 토론하는 과정에서 말실수로 다급한 상황에서 툭 튀어나왔던 얘기라면 나중에 추후 정정이 가능하겠습니다만 대통령 선거 내내 이 주장을 굽히지 않았죠. 100번을 양보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중앙정부가 당이 다른 정부지만 중앙정부의 요청 때문에 아이고 중앙정부가 나한테 이렇게 하니까 큰일 나겠네 했던 시장이라면 말은 않겠습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재명 시장이 어땠습니까? 중앙정부 눈치를 봤느냐. 사사건건 하고 있는 내용 속에서 중앙정부가 반대하더라도 강력하게 목소리를 냈고 지금도 기억나는 게 무상 산후조리원을 설치한다고 했던가요? 당시 중앙정부가 이 내용을 반대하는 모습을 취하니까 중앙정부를 향해서 맹공세를 펼쳤던 게 이재명 성남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본인 스스로 판단하기에 4단계나 용도지역 상향하는 게 문제가 된다 생각하면 박근혜 정부의 중앙정부에서 이런 내용을 협박했다 그러면 바로 국민 앞에 나가서 박근혜 정부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을 사람이 바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내용들 싹 다 모른 채 하고 만약 대통령 선거에서 표를 얻고 이기기 위해 알고 있던 사실을 슬그머니 덮는 게 아니라 완전히 왜곡시켜서 국민 앞에 호도했다면 이건 법적으로 다퉈봐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공문도 나왔고 분명히 공문상에서는 이재명 의원이 답했던 것과는 정반대 상황으로 보일 법한 공문도 나왔고 검찰은 따라서 앞서 들었던 그 발언이 허위사실이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손재수 의원님. 네. 그러니까 이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은 이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선거에 출마를 해보신 분들은 늘 겪는 일입니다.
저도 이제 선거를 많이 해봤는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든 경찰의 조사든 검찰의 수사든 간에 늘 정치하는 사람들이 마치 그림자 따라다니듯이 따라다니는 건데, 근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은 뭐냐면 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런 문제처럼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예로 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라는 것은 얼마 전에 8월 25일 날 국민의힘 의원들 66명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건이 있는데 이런 거죠.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66명이 이재명 대표 아들이 고려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수시 특별 전형을 통해서 합격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수시 특별 전형이 아니고 수능 시험을 봐가지고 정시로 합격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죠.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명백하게. 그러니까 수능으로 그 정시로 합격을 했는데 수시 특별 전형으로 합격했다라고 주장하면 이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죠. 논쟁의 여지가 없는 거죠. 이처럼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고, 협박으로 받아들였던 아니면은 그것을 친절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기분 나쁘게 받아들였던 어떤 주관적 판단의 문제, 이런 논쟁이 있는 것은 사실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를 적용을 하기에는 상당히 애매한 측면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검찰이 소환을 통보한 것을 3가지를 수사하기 위해서인데 이미 2가지에 대해서는 서면 요구가 와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8월 16일 날 이제 제출해 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당대표 선거 기간 중에 때문에 조금 늦춰져 가지고 검찰하고 협의 중이었거든요. 조율 중이었는데 9월 6일 날까지 소환을 통보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타이밍상, 그다음에 수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수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이미 2건은 제출했고 1건은 조율 중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소환 통보를 해버리니까 이게 타이밍상 맞냐, 그다음에 내용이 과연 소환을 할 정도의 내용이냐, 이제 이런 이제 논란이 불거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야당에서는 전면전이다, 그리고 현해탄에서의 김대중 납치 사건이다라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강경 대응이 예고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이 의혹, 법원 판단에 따라서는 이런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기사도 오늘 보도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인데요. 자, 100만 원 이상 벌금 확정 시에는 후보 추천 정당이 선거 보전 비용을 돌려줘야 한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될 때는 민주당이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된다라는 보도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선거 보전 비용이 약 434억,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300억대 여의도 당사를 팔아도 부족하다. 선관위 경상보조금 및 다음 총선 지원금 차압 위기도 경우에 따라선 펼쳐질 수 있다라는 보도도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본인의 의혹을 포함해서 김건희 여사 의혹까지 다 특검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 때에도 이재명 의원은 대장동 의혹과 김건희 여사 의혹을 함께 특검하자라고 공세를 펼친 바 있습니다. 또 특검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김 여사 관련 의혹 특검으로 털자, 내 의혹도 특검 얼마든지 받아들일 용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의총에서 김건희 특검법 추진 여부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김건희 특검법, 일종의 맞불 카드가 될 수도 있겠는데 국민의힘은 어떤 반응일까요? 들어보시죠. 김건희 여사하고 왜 연관을 짓지요? 속아 웃을 일입니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 자기들 친문 그 검찰에서 탈탈 털었던 거 아닙니까? 자기들 말대로 먼지 털듯 털었잖아요. 아니 주가 조작을 10년씩 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참 대단한 당인데 민주당 유전자엔 물귀신 작전의 유능함을 갖고 있습니다. 특검 본인 거를 본인이 받아서 본인이 정리하면 됩니다. 자, 국민의힘은 왜 이재명 대표의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특검으로 엮으려 하느냐, 물귀신이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서재훈 의원께 질문 드립니다. 오늘 중앙일보가 사설을 썼는데 A 사설인 걸로 기억되는데 이런 사설을 썼습니다. 서재훈 의원님, 중앙일보는 이재명 대표 소환을 왜 김건희 여사 특검과 엮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소환할지 말지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판단하면 되는데 별개의 사건을 왜 특검법으로 엮느냐라는 중앙일보 사설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별개의 사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법의 형평성 그런 걸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연결시키는 것이죠. 대선 때 계속 이야기하는 건 윤석열 이제 후보가 그 주식 매매를 2010년 1월에서 5월 5명 구속된 사람이 일임, 물론 불법입니다. 일임도 일반 지인에게도 주식 아무리 잘하는다 해도 자기 계좌를 주면 불법이에요. 그걸 불법으로 했는데 일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1월부터 5월까지 자기는 관여하지 않았다 했었고 부인도 관여하지 않았다는데 언론에서 그게 확인이 된 게 그게 잘못된 것이다. 김건희 여사가 직원과 전화로 주문을 한 겁니다. 예, 매수 얼마에서 금액 얼마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공범의 어떤 그런 그 확정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여유가 있다. 이게 새롭게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의 그 어떤 수사는 안 하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는 너무 잘하니까 그에 대한 형평성 문제라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것이 기소되면은 또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당연히 안 되죠.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도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의 그 리스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국민들도 이 부분은 김건희 의혹의 물타기가 아니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왜 유독 야당에게만 그렇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자꾸 수사를 하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학력 위조 같은 거 의혹도 국민대에서도 보면은 교수님들이 들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교롭게도 계속 공교롭게 나옵니다. 국민대 그 금액, 재단의 금액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또 사요. 구매를 했다니까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총 2천억 미만의 그런 작은 회사의 주식을 재단 같은 안정성을 요하는 재단에서 2천 개 이상의 주식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는 것은 그 자금 운용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10년 동안 주가 조작이 아니고 내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10년이 아니고 20년 동안 그 종목만 계속 그 타이밍을 보고 사고 팔고 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주가 조작이 아니고 10년 동안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마도 국민의힘의 새 비대위 체제가 선포될 걸로 보입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이냐 돌고 돌아 이런 관측이 유력합니다. 그 가운데 주말에 이준석 전 대표는 대구를 찾아서 여당과 대통령에게 죽비를 들어야 한다라고 호소하는 이상한 장면도 연출됐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새 사령탑 발표하는데 대구에서 죽비 호소. 자, 이 장면 과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늘 국민의힘의 새 사령탑이 발표될까요? 누굴까요? 오늘 전국이 비대위 출범 위한 당원 개정 작업 들어갑니다. 새 비대위원장 발표까지. 그래서 추석 전에 비대위를 다시 띄운다라는 게 국민의힘 의총의 결론이었습니다. 오늘이에요, 그게. 영남 지역의 한 의원, 본인 잘못 아닌 법원 결정으로 직무정지를 당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교체 이유 없고 다른 적임자 찾기도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병희 대변인님, 예. 주호영 비대위원장, 네. 이 의문의 일패예요. 사실은 가장 의문의 일패는 주호영이에요. 왜냐하면 뭐 임기 시작해서 연차 내에서 으쌰으쌰 하려고 하는데 법원에서 철퇴, 네. 직무정지 당했는데 뭘 해보지도 못하고 직무정지 당했다가 지금 또 다시 임명되냐 마냐의 위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다시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비대위원장으로 지목한다 하더라도 뭔가 조금 신선하다고나 할까 그런 게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 네. 과연 이준석 전 대표가 당원을 바꿨다고 하지만 또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걸 텐데, 법원이 만약에 또 직무정지 시키면 이거 참여연도 좀 말이 아닐 거고. 다른 분 없습니까 혹시?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원내대표를 지냈고요. 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4.7 보궐선거 승리를 끝내고 나서 이제 홀연히 떠나게 되는데, 그 다음 전당대회를 준비하기까지 사실상 비상대책위원장의 권한대행, 당대표 권한대행을 지낸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선출직 당대표가 아닌 다음에야
굳이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에서 도움이 될 게 없는데 워낙 당이 위태로운 상황이고 이것저것 도움을 요청하니까 특정 계파에 소속돼 있지 않는 주호영 위원장이 마지막까지 그래도 당을 위해 본인이 숙제를 좀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여기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고 나니까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판사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판사 출신인데 재판부 판단을 예측하지 못했으니까 또 비난을 받게 되고 이것도 풀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이제 조금 뒤 올 10시군요. 지금이면 아마 유튜브로 국민의힘의 전국위원회가 개최가 될 겁니다. 지금은 다 같이 모이는 코로나 이후로 대면 전당대 전국위원회가 아니라 비대면 전국위원회를 주로 활성화돼서 하는데요. 금요일자 상임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한 당헌 당규 개정안 말 그대로 지난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던 건 아주 간단합니다. 당 대표의 권리 또는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이라고 하는 그 조항 속에서 비대위로 넘어갈 수 있다는데 최고위원회에 대한 기능 상실을 재판부 판단이 조금 협소하게 판단됐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만큼 이걸 더 구체화시켜서 당헌 당규 개정하겠다는 건데요. 오늘 전국위원회에서 이 내용이 처리 통과되면 아마 8일에서 9일 정도 시점쯤 새 비대위원장을 결정하겠다는 거고 주호영 대표가 맡을 가능성은 반반 정도로 봅니다. 반반이다. 네. 그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설명도 뭔가 좀 의문의 일패예요. 주호영 비대위원장에게 대안이 없다. 훌륭한 분이다. 적임자 이런 게 아니라 대안이 없다. 뭔가 의문의 일패의 분위기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대구 시민들에게 죽비를 호소했습니다. 2022년 지금 대구 시민들은 다시 한번 죽비를 들어야 합니다.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당헌 당규를 졸속으로 소급해서 개정해서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덮으려고 하는 행동은 반헌법적입니다. 그들이 뭐라 하든지 금지곡을 계속 부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후회할지 안 할지 등에 대해서 예단하고 싶지도 않고 왜냐하면은 모든 것은 부메랑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준석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과 증거 인멸 의혹도 현재 경찰에 수사 중입니다. 이미 경찰은 이준석 전 대표에게 소환을 소위 통보한 상황인데 이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김성진 씨 측이 이준석 전 대표의 입당 호소에 응답을 했습니다. 일종의 조롱인 거죠. 자꾸 당원 가입하라 호객행위를 해서 당원 가입 신청한다. 준석이가 그렇게 입당을 원한다니 같은 청년으로 먹고 살겠다는 생계형 노력에 감명받았다 라며 입당 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추천인에는 이준석 전 대표를 표기했습니다. 일종의 어떤 정치적인 조롱을 한 셈이죠. 이쯤에서 궁금해집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경찰 소환에 응할까? 들어보시죠. 경찰 출석 통보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 출석 날짜 좀 조율됐는지. 경찰 측에서 저한테 문의가 왔고 저는 제 변호인과 그것을 상의하도록 일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는 다르게 저는 출석을 거부할 의사는 없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출석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소식입니다. 뜨거운 소식 두 가지 준비되어 있는데 특히나 오늘 이 뜨거운 소식 두 가지는 매우 눈여겨볼 만한 뉴스들입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믿기 힘든 뉴스. 국정원 산하에 국가안보전략연구소라는 국책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책연구기관의 행정실장이자 부소장이 여성들까지 불러서 술판을 벌였다. 국책연구기관 소속의 그것도 건물에서 이런 의혹과 증거 사진이라며 사진 몇 장도 공개가 됐습니다. 눈을 비빌 만큼 깜짝 놀랄 소식입니다. 함께 보시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A씨 문재인 정부 시절에 특채로 임용이 됐고 서훈 전 국정원장과 가까운 인사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앙일보 등 보도에 따르면 전략연 소유의 오피스텔 사무실 604호 이게 의혹의 건물입니다. 2020년 10월부터
부원장이자 안보전략연구원 행정실장을 겸임한 이 A씨가 1년 동안 사적으로 사용했다라는 의혹이 불거져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사적으로 사용했는지를 보시죠. (604호엔) 각종 세관 살림까지 들어갔다. 수천만 원 인테리어 공사 이후 야간 술파티를 수시로 열고 외부인 여성이 늦은 시간대와 이른 새벽 출입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라며 사진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자, 국정원 연구를 도맡아 하는 국책기관입니다. 해당 건물은 보안상 문제로 자정 이후엔 주차장 진입 셔터 차단됩니다. 외부인 출입이 엄격 관리된다라는 의혹입니다. 김수균 교수님. 여성들이 오고 가는 사진도 공개가 됐어요.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로 기강회의고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있을 수도 없는, 있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자, 이 의혹이 어떤 의혹인지 좀 더 상세히 설명해 주시죠. 국정원 산하에 이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라는 연구기관이 있는데 국정원에 어쨌든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을 받습니다. 국정원에서 뭐 수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해서 보고서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주기도 하고 이런 기관인데 이 기관이 구성원이 굉장히 좀 다양한데 정말 이제 저처럼 박사를 받고 연구위원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일부 있고 또 이제 북한에서 탈북하신 고위급의 어떤 그런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또 여기 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권의 어떤 좀 공이 있는 사람들이 낙하산처럼 이제 내려오기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좀 섞여 있는 곳이에요. 이제 굉장히 대우도 저도 좋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좀 기강이 많이 해이해진 곳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연구만 아주 중점적으로 하는 곳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각종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 또 정권에 공이 있는 사람이 약간 보은성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건이 생긴 것 같고 내부에서는 이미 기강이 굉장히 해이해져 있다라는 그런 불만 섞인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본질에 좀 접근하겠습니다. 여성들이 엘리베이터 타고 문에서 나오는 사진도 공개가 됐는데 여성들의 옷차림을 보면 과연 이 국가전략연구소에 근무하는 분들일까라는 의문은 들어요. 여성들의 전체가 뭡니까? 지금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뭐 유흥업소 접객원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고. 자, 이건 의혹입니다. 사실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 그게 그냥 일반 여성이라 할지라도 문제인 거죠. 어떤 여성이든 간에 이 연구원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604호라는 개인적인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를 계속 드나들었다면 이 자체로 문제인 것이고 그 공간을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마치 개인 집처럼 만들어 놓고 인테리어 공사를 해가지고 밤이고 낮이고 사람들이 드나들었다는 것인데 사실 국정원 산하의 기관이다 보니까 굉장히 예민한 정보 같은 것들도 많이 다루는 곳이거든요. 일반에는 공개되지 않는 그들만 아는 정보도 많이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기관이 운영하는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을 개인 집처럼 바꾼 다음에 거기에 알 수 없는 여성들이 계속 드나들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철저하게 조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연구소는 북한 문제, 남북 관계 문제, 국제 전략, 신안보 분야에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등을 개발할 목적으로 1977년 설립된 사단법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국제연구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 성격을 띄고 보면 사실상 국제연구기관과 유사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기 때문에 기강회의 문제, 술자리 문제까지 지금 불거져 나온 겁니다. 당사자의 해명은 무엇일까요? 상당히 좀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국정원이 조사에 착수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실관계 확인 위한 절차 착수, 의혹들에 대한 진상 낱낱이 규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전 대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거는 뭐 황당한 일입니다. 황당한 일이죠. 예, 뭐 사단법인으로 돼 있다고는 하는데 아마 국정원이 운영하고 있는 여러 안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단법인이 민간단체로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뭐 국가안보상 그렇게밖에 운영할 수 없는 그런 특수한 형태의 그런 사무실들이 또 그런 단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아마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국민 세금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 문제가 되겠죠.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곳에 만약에 저런 일들이 있었다면 저것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느 정부 출신인지 누구와 뭐 친한지 안 친한지 이런 관계를 다 떠나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 부원장이었다라는 당사자 뭐라고 반박하고 있고 뭐라고 해명하고 있을까요? 당사자 해명 함께 보시죠. 네, 준비가 되면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에서 조사에 착수했다라고 한 만큼 과연 이게 사실 무근인 의혹이고 제보일까라고 좀 궁금해집니다. A씨, 코로나 상황에서 수익 사업을 더 잘하려고 사무실을 주거용으로 리모델링했다. 직원 휴게 공간으로 쓰라고 했지만 잘 쓰지 않아서 내가 썼다. 내가 썼다. 정리할 때 임대료 관리비는 사비로 정산했다. 라고 해명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야간에 술자리랄지 여성들이 출입했다라는 의혹과 관련된 뭐 더욱더 자세한 해명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립니다. 총장 후보자의 모두 발언인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의 결정이 올바른 것이었는지 끊임없이 고민하였고 스스로 돌아볼 때 미흡하고 아쉬운 점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일에 비결이나 지름길은 없다는 생각으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반듯하게 해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동체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지난해 수사권 조정으로 70여 년간 유지되었던 형사사법 체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고 그 제도가 실무에 안착하기 전에 다시금 새로운 제도의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아직 국민의 신뢰를 온전히 얻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25년간 검찰에 몸담고 있는 저부터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다만 어려운 상황일수록 기본과 초심으로 돌아가 정성과 전력을 다하는 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이라 믿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 모두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면서 자, 검찰총장 후보자의 발언 잠깐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뜨거운 소식 두 번째 소식 공개하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재판에서 드러난 내용인데 아들 입대가 다가오자 대학원 입시 청탁을 했다라는 의혹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김소연 교수님 어떤 의혹입니까? 그 조국 정경심 부부,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아들의 그 대학원 입시 청탁을 했던 구체적인 경위가 드러났던 건데요. 그 아들 조 씨가 2017년도 1학기에 서울대 교환학생으로 마지막 학기를 마치고 입영 연기를 위해서 대학원을 진학하게 했어야만 했다. 이런 정황을 검찰에서 포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조국 교수가 그 아들이 서울대 대학원에 지원할 것이라고 청탁을 시도하기도 했고, 물론 이것은 결국 그 해당 교수가 기피 신청을 하는 바람에 이제 무위로 돌아갔지만 그 이후에도 정경심 교수도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뇌물을 주거나 아들의 대학원 입시를 청탁하는 등의 이러한 정황이 이제 포착이 된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이제 밝힌 그 증거를 이번에 재판에서 이제 제시를 한 것인데, 사실 좀 안타까운 사건이고, 사실 뭐 이 조국 정경심 부부의 해명은 아들이 여러 가지로 대학생활에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트라우마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모로서 도와줄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그러한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까지 법원에서 명명백백하게 이제 밝혀졌어야 됐었나, 본인들이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됐을 일인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입시라는 것은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공정하게 다뤄져야 되는 문제고, 또 부모의 어떤 백그라운드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박탈감을 느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모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입시를 치르고 또 대학원에 합격하고 그 대학원에서의
일들을 공부를 마무리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예.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울 수 있지만 사법적으로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지금 자세히 내용 다시 한번 보시면 아들이 서울대 연대 불합격한 이후에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서울대 교수에게 직접 청탁 시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서울대 교수에게 조국 전 민정수석이 아들이 서울대 대학원 지원할 거다. 이게 민정수석이 서울대 교수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듣는 서울대 교수 입장에서는 야, 이 민정수석이 나한테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실제로 해당 교수는 심사위원을 본인이 회피합니다. 야, 이건 청탁이다.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아니면 갑자기 일신상의 사유가 생겼을까요? 두 번째, 조 씨가 서울대 2번 불합격하자 이번에 정겸심 교수가 서울대 교수 신모 씨를 직접 접촉합니다. 아들이 연고대 가도록 도와달라라며 와인 선물을 한다. 신 씨가 실제로 연대 교수에게 청탁을 시도했다라는 게 재판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아들 교육에 무관심한 아빠였다라고 호소했었죠. 들어보시죠. 제가 저희 아이 교육이나 집안 경제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점 사실입니다. 제가 너무 무관심하게 무심하게 지나쳐버렸던 것 같습니다. 제 일에 바쁘다 보니 또 아이 교육에 좀 무관심한 이렇게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와버린 것 같습니다. 아이 교육에 무관심했다라고 조 전 장관은 당시 호소한 바 있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재판 과정에서 아들의 대리 시험 정황도 더욱더 자세히 공개가 됐다는데 함께 보시죠. 정경심 교수가 엄마가 가족 채팅방에 퀴즈 시작하자라고 하자 아들이 시험 문제 사진을 업로드합니다. 부부가 답안을 알려주죠. 조국 아들은 부모가 보내준 답안으로 시험에 만점을 받게 됩니다. 외국 유학될 것 같아요. 아들 조모 씨가 덕분에 B+ 받았어요 라고 하자 엄마는 시험 유형이 어렵다 얘. 아빠는 셋이 심을 합쳐 넘겨야지. 셋이 심을 합쳐도 B+밖에 안 나오는군요. 조 전 장관이 그 과정에서 아들아 준비됐다 이런 카톡도 공개가 되기도 했는데 대리시험 쳐주면 업무방해죠. 서재현 의원님, 아들 교육에 무관심했다. 아들 교육에 관심을 가졌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저런 더 이상을 하더라도 늘 이제 자기 자식에게는 부족한 게 또 부모의 마음인 것인데 이제 본질은 무엇이냐면 저렇게 온라인 시험을 이렇게 아들을 위해서 하게 되면 그 아들을 위해서도 사실 좋지는 않죠. 그게 이제 사회생활을 계속 해야 되는 시기인데 저런 부분에서는 이제 그 법을 어겼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말씀드리지만 그 제 최초의 3년 전인 것이죠. 벌써 조국 장관의 그 수사가 된 것인데 핵심입니다. 핵심은 조국 장관이 정무수석 때 어떤 그 주가 조작을 했거나 아니면 혹시 사모펀드로 해서 그 정무수석 자리를 위해서 또 어떤 법을 불법적인 게 있었지 않냐 그런 부분의 수사가 핵심이기 때문에 저런 부분 또 아들 당연히 저런 온라인 시험도 문제가 되면 당연히 수사하겠지만 더 본질적으로 조국 장관의 그 당시에 문제 제기했던 검찰이 문제 제기했던 것도 함께 해서 이제는 수사 결과를 이제 낼 시기가 왔다라는 거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셋이 합쳐 B+. 이것도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서울대 교수의 엄마도 교수인데 왜 B+밖에 안 나왔을까? 이걸 떠나서 대리 시험은 0점 처리해야 맞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태풍 흰남노가 한반도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태풍 피해 없도록 단단히 대비하시길 거듭 호소드립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